XSFM입니다. I, D, W, K. 딸기예요?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비해 지식인들이 쓰는 언론의 논설과 사설에 그다지 설득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갑자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넣고 싶은 대상을 끼워 넣는 그들의 얄팍한 글쓰기 수법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직 투고하는 사람들만 이것을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2021년 3월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그때는 4월 1일 만우절일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토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제 옆에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만우절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큐아노온이 맞다. 아, 만우절 날은 선거 데이터 센터 시간이에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정치권이 지난 총선 이후로 많이 재편이 되면서 네. 덕질인이 할 일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큰 문제입니다. 네,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단일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출연자가 바뀔 수도 있네요. 말을 정확히 출연자 빠질 수도 있어요. 기대해주세요. 그건 다음 주. 네. 저희 또 이제 선거 데이터 센트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저쪽에서 이제 선거 데이터 센트럴에서 은퇴한 지 오래된 유면상 PD가 안철수가 나오잖아. 안철수는 난데? 사람이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안철수는 내 거. 이런 식으로. 네. 그건 다음 주고요. 재보선 데이터 센트럴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정말 네. 내용이 없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기대해주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8시간 다루는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많은 걸 노력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판매가의 10%를 기부하는 무리한 착함. 하지만 착한 것만으로 우리가 나쁜 제품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 아이들도 사용한 만큼 안전하다고 자부하는 치약. 화학 성분이 배제되었음에도 개운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마법의 배합. 네. 이 제품은 무엇일까요? 집에 이게 되게 저희가 지금 알려드린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들었는데도 개운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네. 이런 물건이라면서 수입산 물건을 사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저희 집도 그랬고요. 네. 써본 사람들은 만족하면서 계속 사용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마트에서 구하는 물건에 비해서 많이 비싸요. 네. 싸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구매율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좀 비싼 치약입니다. 인정받고 있어요. 답을 말했군요. 요즘 치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요즘 치약이고요. 여러 수량으로 사면은 할인이 추가되어 메리트가 더 있습니다. 그럼요. 가격이 좀 비싼 치약이다 보니까 살 때 조금 몇 개 더 사시는 게 그것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요. 써보시고. 그렇죠. 네. 네, 욕실에 좀 쌓아두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만든 요즘 사람들의 치약, 요즘 치약을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장의 변. 저희가 쇼핑몰이 활성화돼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청취자와 비청취자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청취자들은 저희가 무슨 이 업계에서 메이저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때론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비청취자는 잘 모릅니다. 저희는 다른 매체에 잘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네. 다른 매체에 비해서 좀 동떨어진 섬이에요. 무슨 다른 분들은 어디 나가면 너 무슨 팟캐스트에 나온다 하고 쭉쭉쭉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말 하는데 시간 쓰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보면 저희의 브랜드가 들으시는 분들 말고는 다른 분들에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가끔 처음부터 소개해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승준 군이 꽤 많이 고민하죠. 제가 팟캐스트라는 걸 하는데요.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안 믿으세요? 수익이 그게 나느냐? 그냥 불쌍해서 사주는 거 아니냐. 무슨 말, 거기다 대고 저희가 바로 진심을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잘 이렇게 막 말하기 좀 그래요. 그보다 더한 진심은 또 더한 욕설이죠. 그러니까요. 거지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아니다. 우리는 정말 저희 몰에는 진짜 인정받는 물건들만 들어와 있다. 네. 우리가 무슨 방송인지 몰라도 그냥 여기 와 사시는 분들도 많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만 아시면 되죠, 뭐. 요즘 치약이 있습니다, 액세스몰에. 액세스몰의 요즘 치약은 조금 비싸지만 정말로 좋은 치약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내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치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각오냐.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3월의 헬마우스 코너 마지막 시간. 개인도 중요하지만 백신에 대한 음모론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네, 헬마우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두 가지와 싸우고 있죠. 백신에 대한 음모론, 거기에 더해서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왜곡된 가치에 그렇죠. 대한 완벽한 분석. 1년 넘게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들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유튜브 안에서 의학 전문가 빼고 유튜브 안에서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정보는 헬마우스 채널이 제일 정확한 얘기를 한다. 네. 왜냐하면 아무도 정확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얘기를 해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영상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알파벳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렇게 인류의 방역에 방해가 될 거라고는 자기들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이 새끼들 구라칠 때 아니면 유튜브에 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19 관련된 영상을 찍거나 제목에 달거나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서 그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영상이 나오고 그 아래 하단 부분에 이 영상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뭐 이걸 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고 문구를 꼭 붙이거든요.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완전 요식행위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일단 힘이 센 사람들은 다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처럼 뭐 누가 뭐 그걸 신경 씁니까 그게? 최근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변화가 보입니다. 언론의 변화와 대중의 변화입니다. 언론은 이제 예전처럼 해외 선진국은 으로 시작하는 결론을 잘 내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땡겨올 수 있는 결론이 그다지 섹시하지도 않다라는 자각이 있던 모양입니다. 대중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여간 조선 것들이라는 말을 정말로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컴플렉스를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이 한 발을 떼진 못합니다. 누구는 느려요. 목수정 씨요. 그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컴플렉스를 벗어날 때 우리가 잘해서 벗어나는 거면 참 좋을 텐데 그렇다기보다는 쟤네가 너무 못해서 내가 쟤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상대 우위. 네, 그걸로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목도할 수밖에 없는 게 목수정과 그의 친구 프랑스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학부 시절 연구를 쓰다가 네. 그게 사실 이 어떤 시장의 멸망이군요. 이게 우리가 서구에 대한 그 선망이 네. 사라짐과 동시에 네네네네. 서구를 팔아먹으면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 그렇죠. 네. 네. 네.
아까이 소라님처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팔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홍 교수 프랑스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왔고 내가 배운 도둑질이 이거라 네. 하는 거지. 왜냐면 지금 남해에 있는 것보다 벌이가 낮거든. 그 한국에 올 때마다 행복도가 너무 올라가요. 네. 아니,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 유튜브에 일본 컨텐츠 관련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박간의 같은 그 컨텐츠들도 보면 네.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이 일본에 살면서 일본 욕을 하는 컨텐츠거든요. 네. 아주 정교한 일본 욕을 하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미국에서 몇 년 살다 왔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유럽에서 살고 있는 대로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렇죠, 그렇죠. 옛날 사기꾼들 이름은 전부 다 제임스 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수정과 관련된 원고를 준비하면서 정말 나의 프랑스병도 상당히 뿌리가 깊었구나.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나의 거울들과 마주하게 되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를테면 이런 거였습니다. 저 학부 시절에 들었었던 교양 수업 중에 프랑스 문화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럼요. 좋아하셨군요. 이거 들은 거 보면. 좋아했습니다. 저희 때는 프랑스가 유행이었다니까요, 진짜.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수업을 들었는데, 그 이제 파리 몇 대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신 분이, 프랑스 사람들과 한국의 차이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막 필기를 열심히 했는데, 프랑스의 그 토론 문화를 격찬을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죠. 프랑스의 뭐 채널5니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네. TV를 틀면 프라임타임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차이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프라임타임인 10시 시간대에 전부 드라마를 한다. 모든 채널에서. 근데 프랑스는 그 프라임타임에 전부 토론 프로그램이 들어간다. 그만큼 프랑스 사람들이 토론을 즐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의견 개진을 하고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한다. 그걸 사랑한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 사람은 프랑스에는 드라마가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에? 우리가 본 건 뭐야? 속았어요. 프랑스에서 만든 게 아니었어. 넷플릭스에 우리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다 퀘벡 거구만. 저희 세대 때는 프랑스어로 된 드라마를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죠. 없다면 없구나 했죠. 루트가 없으니까 프랑스 하면 영화고 예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으니까 몰랐는데. 아니 그 교수 새끼가 사람들 우습게 본 거죠 그럼.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드라마가 없고 토론 프로그램이 있는 게 우월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네. 아니 그리고 너무 하여튼 저는 학부 시절에는 그걸 너무 철떡같이 믿었어요. 네. 프랑스 사람들은 드라마가 없구나. 그냥 다른 프로그램들을 뭐 뉴스 아니면 뭐 토론 프로그램들을 주로 뭐 본다는구나라고 실제로 믿었거든요. 아니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막 감방생활 이런 거야. 근데 토론은 사막 유희야. 뭐가 더 유익해? 그러니까요. 바로 오늘 그 얘기입니다. 걔네 토론이 사막유의였다는 사실. 토론 프로그램이 많긴 한데 사막유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프랑스병을 벗어나는 계기 중에 하나가 아내가 재작년에 2018년, 2019년에 걸쳐가지고 프랑스 출신 방송인 오헬리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하고 공동 저작으로 지극히 사적인 프랑스라는 프랑스의 현실을 프랑스인이 얘기해주는 책을 썼거든요. 사모님께서. 예. 네. 근데 그 책의 이제 최종 편집은 아니고 이제 중간 편집 작업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다 읽어본 거죠. 읽어보면서 고치고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이런 걸 했는데 하다 보니까 프랑스에 드라마가 없다는 말이 일단 뻥이에요. 일단 뻥이에요. 처음 알았어요. 프랑스 드라마가 있어. 푸드가 있어. 네. 푸드가 있는데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노잼이라서 프랑스 사람들도 미드를 본다. 요즘 시대엔 그렇겠죠. 네. NSC NCI인가요? NCIS 이런 거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학했다는 사람은 푸드가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푸드가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건가? 이제 이런 식의. 일단 친구는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2000년대 초반에 그 강사분이 얘기를 했었던 고상하고 품격 있는 프랑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활발하게 이 의견 개진을 하고 격식 있는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이 똘레랑스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가 우리 이제 목수왕 선생님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그 품격 있는 토론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막유의였다는 사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목수정 선생님이 번역 작업을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토론 프로그램에 나왔었던 말들을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지식인들이 모여서 TV에서 뭔 헛소리를 주고받는지를 중계하는 효과가 난다는 사실 자기는 몰라요. 좋은 걸 들려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 라고 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되게 깨알 같아요. 어제 까날 플러스에서 TV 채널이겠죠. TV 채널이죠. 까날 플러스에서 코비드 1년간의 정부 대책을 두고 방송 토론이 있었다. 국회의원, 작가, 의사 등 10명 정도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많이 나옵니다. 그중 마르틴 보네, 괄호치고 하원 의원, 정신과 의사의 발언과 정신과 의사? 이 부분에서 벌써 이미 약간 그리고 얀 모어 작가? 네. 이거 그 발언을 갈무리해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왔대요. 예, 다양한 측면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핀트는 맞춰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자, 일단 그 마르틴 보네라는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 출신의 하원 의원인데 뭐 어쨌든 예과를 거쳤을 테니까 의료적인 어떤 소양이 저보다야 낫겠죠. 아, 물론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신과 의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이 어떤 예방의학이나 역학에 관련돼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죠. 엄밀히 따지면. 뭐 저보단 낫겠지만. 네. 그 뭐 국문학을 전공한 제가 어디 가가지고, 프랑스 문학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면, 누가 저를 전문가라고 보겠습니까? 그냥 이제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죠, 그냥. 물론입니다.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실제로 이분이 그 수준의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마르틴 보네의 말입니다. 목수정이 번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보건 위기를 전혀 잘 관리하지 못했다. 뭐 그럴 수 있죠. 1년 전에는 그들의 실수들이 용납될 수 있었다 해도 1년이 지난 지금은 용납될 수 없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인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하는 거랑 뭐 아무런 차이가 없는. 네. 자, 이제 더는 코로나19 자체로 죽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있잖아요. 예,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 목수정 선생님 특유의 방법론 제가 이 알고리즘 설명해드렸죠. 없는에 따옴표를 했습니다. 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더는 코로나19 자체로 죽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자, 있고요. 땡이고요. 예,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없는에 따옴표가 있다면 중요한 거겠죠? 인용은 아니겠죠? 누가 지나가다가 없는 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지나간 건 아니겠죠? 전체가 인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체 인용인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하다. 근데 번역자가 자기 마음대로 인용 중간에 또 따옴표를 썼어. 뭐 혹시 그건 모릅니다. 프랑스 사람이니까 뭐 방송 중간에 이렇게 따옴표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없는 이러고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죽는 사람이까지 마르틴 보네가 말하고 없는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한 거야. 배치랩으로.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는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 코로나19 자체로 죽는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게 상업시설 폐쇄냐, 이거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모든 병이 그러하듯 병증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치의를 만나는 것이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칩니다. 자, 일반 의들이 초기 증상을 가진 이들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면 끝이다. 코로나를 일반 의들이 적절한 처방을 한다? 일단 우리들이 보기에는 일반이들더러 죽으란 뜻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더 이상 코비드 환자를 병원에 보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토론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포털 댓글 중에서도 싫어요를 많이 받는 사람들 수준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토론하는 거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더 이상 코로나19 자체로 죽는 사람이 없다. 아마 그 얘기는 그런 맥락일 거예요. 이제 어차피 코로나19로 죽는 게 아니고 몸이 약해지면 뭐 면역이 약해져서 뭐 다른 어떤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는 거니까 코로나19 자체로 죽는 건 아니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이 의학적으로 일단 안 맞고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폐기능이라든지 다른 장기에 있어서 이제 오염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죽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설사 그게 뭐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코로나19에 안 걸렸으면 안 생길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의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될 수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이미 문제고. 그리고는 3차 웨이브 이런 때에 수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수만 명의 확진자가 그렇죠.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쇄를 한다는 걸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코로나가 걸렸으면 주치의를 찾아가라. 거기서 일반의의 처방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전문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의사조차도 위험하게 만들라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하원 의원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굳이 번역하는 건 그 10여 명의 지식인들이 나와서 토론을 했다는 그 방송에서 저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중계를 하고 있는 목수정이라는 사람의 인식 속에서는 저 발언이 적절하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시간에는 임성한 드라마를 보는 쪽이 네. 인류 보건 방역에는 훨씬 적절하다. 그렇죠. 네. 아마 같은 유튜브를 봤나 보죠. 사망유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임성한 드라마는 그래도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 하는 말이 또 그놈의 클로로킨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원 의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네, 이미 1년 전 디디에 하울 박사, 디디에 하울 또 나오죠. 디디에 하울 박사가 제안한 그 처방 클로로킨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263개의 연구를 통해서 초기 처방에서 확고한 효능을 입증했다. 아마 그 디디에 하울이 이름을 올렸다는 3,000개 논문 중에 263개인가 봐요. 아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숫자를 막 늘어놓습니다. 이 목수정이랑 똑같은 방식이죠. 정부는 지금 매주 1,100만 유로, 148억 원을 낭비해가면서 아무 쓸모없는 PCR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백신만이 유일한 해법인 양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답이 없다. 야, 저는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좋아하는 것의 정도가 0에서 만까지 있다면 지금 네. 한 15까지 치솟았어요. 폭증했네요. 네, 100으로 따지면 0.15쯤 돼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국민의힘이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초제정신입니다, 이 사람에 비하면. 네. 이 사람에 비하면.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의 의사이자 하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사실 목수정과 아무 차이가 없는, 변별점이 없는 음모론자라는 얘기고, 제가 지금 이 사람의 번역된 발언들 중에서 일부만 인용한 건데, 여기에 우리가 1년 동안 싸워왔던 코로나19 관련된 온갖 음모론들이 거의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치료요법, PCR 테스트에 대한 불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한 그 밀집하지 말라는 지침에 대한 불신, 코로나19 자체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거, 이런 모든 맥락들이 이 사람의 짧은 발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너네도 믿어, 이것이 파리 통신, 이런 게 지금 목수정 씨의 그렇습니다. 태도잖아요. 의사이자 하원 의원이라고 해버리니까, 프랑스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검증을 거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인용한 작가라는 사람의 발언은 약간 또 맥락이 다르지만 약간 우아하면서 고상한 헛소리입니다. 우리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그렇죠. 헛소리를 하는 우아하고 고상한 사람들. 그렇죠. 네, 문과 쌉소리. 네, 그런 문과 쌉소리의 전형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방역을 위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조치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시절로 접어들었다. 이게 왠지 이런 구조의 문장이 멋있어 보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그죠. 근데 내뱉을 정도로 저열한 사람은 드물어요. 이게 사실은 검증할 수가 없는 말이죠. 네. 의미가 없는 말이니까. 근데 뭐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아니 사실은 이 말을 그나마 그럴듯하게 되려면 이 말이 그러니까 방역을 위한 정부의 조치 때문에 사회적 압박이나 뭐 사회적인 어떤 그 불경기라든지 뭐 실업이라든지 뭐 부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프랑스에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하면 그나마 조금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적으니까. 그리고 A라는 재앙이 있으면 A, B, C라는 재앙들이 따라온다는 건 재앙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B, C, D가 있기 때문에 A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안 되죠. 네. 근데 그것도 한국에서만 돼요. 프랑스에서는 안 돼요. 네. 코로나로 너무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안 되고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뉴스를 보는 상식인이니까 이 앞에 했던 그 고상한 문장의 의도가 실업 같은 어떤 사회적 죽음, 이제 가난 같은 사회적 죽음, 그런 거를 은유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띵소리더라. 이게 뒤에 붙은 문장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사회적, 지적, 문화적 질식, 그 결핍 때문에 죽고 있다. 정말 증명할 수 없는 아무 말. 아니 이걸로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안 죽잖아. 팩트적으로다가 의학적 죽음이 여기서 오지 않잖아요. 영화 못 본다고 죽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때리고 싶다는 말을 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네. 맷집의 결핍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 맷집이 부족할 때까지 때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오늘의 젊은이들은 프로젝트를 가질 수 없고 미래를 그릴 수 없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국내에도 아무 말 한 다음에 이런 결론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 제가 알아요. 아니 이게 얼마나 정말 방금 하신 말을 더 이제 문과적으로 표현하시면은 당신의 신체적 한계는 당신의 삶에 대한 욕망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맞으면 죽는다. 그렇죠. 그런 소리입니다. 매 앞에 장사 없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던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어떤 목소리 톤이나 애티튜드에서 느껴졌을 그 부분입니다. 1세계에 살고 있는 백인 중산층들의 어떤 무력한 나태함. 청취자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무 능력 없이 승진한 다음에 계속해서 아무 말을 겁나 길게 하고 그걸 들어주게 만들도록 하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사람들이 TV에 줄지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의미값 없는 말을 길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최소한 무해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네.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주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한 다음에 우리에게 문화는 소중하다라고 하면 약간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나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의미값도 없고 스트레스를 주지만 이게 사회적 해악이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뒤에 말을 보면 이건 끊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뭐라고 하냐면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순수하게 기술적 논리다. 물론 그들은 그런 논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논리로만 결정되는 사회는 전체주의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것보다 끔찍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기 싫다는 말인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맞는 얘기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학 기술적으로 백신 맞기 싫다는 소리고요. 그렇죠,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의사가 하는 얘기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럼 기술적 논리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의사가 나와가지고 뭐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을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네. 의학적 논리를 펴겠죠. 그게 다 당연히 기술적 논리죠. 여러분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는 포말에 의해서 감염이 전파되기 때문에 포말을 최대한 걸러줄 수 있는 KF94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게 기술적 논리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회적 문화적 질식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불특정 다수하고 부대찌개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와인을 기울이면서 3시간 동안 토론을 다운표 해주세요. 토론. 토론을 하면서 식사를 고상하게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카페테리아에 문을 닫게 해서 내가 맛있는 와인을 내 친구들과 즐길 수 없게 하느냐. 이 사회적 결핍 때문에 질식해서 죽을 것 같다. 네. 의학적 죽음이 아니고 문학적 의미의 죽음을 나를 유사 경험하게 하는 이 정보가 너무 밉다. 네.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이게 토론의 내용이에요. 놀고 싶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회는 전체주의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방역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언어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거를 뭔가 문학적인 단어로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징징거리는 거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놀러 가고 싶어, 나 뭐 해외여행 가고 싶어 이런 얘기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 이런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전체주의적인 것이다라는 정치적 공격을 하게 되면 그 방역에 대한 이 어떤 사회적인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이런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비드는 하나의 절대적 명령어처럼 독재자처럼 사회를 지배했다. 코로나라는 단 하나의 집착이 모든 토론과 사고를 지배하는 상황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야, 이 얘기를 번역하면 윤서인식 번역이 됩니다. 윤서인식 번역은 뭐냐? 코로나 방역 독재다. 사실 대다수의 인민은 이 문장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는 하나의 절대적 명령어처럼 사회를 지배했다. 단 하나의 집착이 모든 토론과 사고를 지배하는 상황으로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다수의 인민은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본 거죠. 빨리 극복하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은 걸리자. 진정한 극복은 죽음. 주의상스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한참 프랑스에 집착하고 그렇죠. 살 때는 인간이 죽는 게 진정한 친환경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XSFM입니다. 딸기예요? 8시간 정성껏 다려낸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딸기예요? 비슷한 얘기를 윤서인 씨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윤서인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스크린세이버. 졸라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끌어온 이유가 있길 바래요. 졸라 비슷해요. 뭐라고 했냐면 지난해에 가을 풍경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요즘은 매일 파란 하늘에 깨끗한 공기는 물론 다들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들어온 침도 안 튀기고 개인 위생도 예전보다 월등히 좋아졌음. 이 개같은 정부의 방역 농단 탄압만 아니면 지금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라 이거야. 라는 얘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방역 조치는 방역 농단이다. 이것은 코로나 방역 독재다. 그래서 성재준과 함께 외친 그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녁에 함께 술도 마시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은 독재다. 이런 이야기와 저 프랑스 작가님의 발언의 사실상의 의미적 동일성. 그렇죠. 윤과 목과 성이 상당히 비슷한 주장을. 근데 윤은 좀 더 알기 쉽게 틀렸죠. 방역 농단 탄압이 아니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썼죠. 그렇죠. 방역 때문에 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극우도 마스크는 챙겨 쓴다고. 그러니까 방역 농단 탄압이 아니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살기가 월등히 나빠졌죠. 그러니까 지랄도 살아야 하지. 이건 알아. 우리나라 극우는. 그렇죠.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윤서인 씨의 어떤 지적 투명성이라는 것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정밀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지적 불투명성이 상당합니다. 이 프랑스 양반들이. 프랑스 사람들은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라는 생각이 지금 한국인으로서는 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목수정과 트럼프와 프랑스인들의 어떤 공통점을 만났었다면 오늘 지금 저 사막류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목수정과 프랑스인과 윤서인과 변희재의 공통점. 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이 음모론 바이러스에는 동서도 없고 좌우도 없고 노서도 없다. 이게 지금 글로벌한 세계 환경 안에서 확인되는 현장입니다. 그거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종착지. 저는 목수정의 페이스북을 일주일 동안 관찰하면서 그 장면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모든 몰락에는 예정된 바닥이 있더라. 맞아요, 그건. 결국 거기로 가는구나. 설마 했던 것들이 결국 마지막 종착점이 거기더라. 라는 걸 만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음모론에 옥천 허브가 있어요. 내 택배가 빨려 들어가는 거. 일단 모이긴 해, 이것들이. 목적지가 찢어질 뿐이죠. 주고받다 보면 거긴 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집으로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택배들 있죠. 반송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수정의 파리통신 같은 건데. 네. 자, 목수정의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목수정의 게시물이 무엇과 만나게 되느냐. 빌 게이츠와 만납니다. 빌 게이츠 음모론과 만납니다. 네, 빌 게이츠 음모론.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 서사. 빌 게이츠가 사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배후다. 네, 배후다. 그자가 우리 인류를 조종하기 위해서 reptilian들의 사주를 받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했고 결국 이걸 확산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아주 작은 RFID 칩을 코로나19 백신 속에 심어서 그래서 그 RFID를 우리의 몸속에 투여해서 그걸 통해서 인간들을 조종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가 들어본 그 노래. 바로 그 노래입니다. 666 칩.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 그룹 666의 아목이 아니라. 네. 그건 제가 대학 들어갈 때 히트했던 노래인데. 우리가 지금 3월 말이 되면 슬슬 장범준이구나.
계절풍 같은 거죠, 계절풍. 한이바람. 이 음모론에 몸을 맡기다 보면 빌 게이츠가 올 때가 됐구나. 바람이 좀 살살 부는데, 이거. 빌 게이츠 냄새가 나는데? 약간 그런. 윤중로에 꽃이 흐드러지게 핀 걸 보니 장범준이 돌아올 때가 되었구나. 맞구나. 맞구나. 여수나 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목수정인가 큐아논인가 도널드 트럼프인가. 그렇죠.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와는 이미 클로로퀸을 통해서 만났지만 네. 3월 7일에 올린 게시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수정 선생님이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실제로는 제가 지금 잘라온 이 목수정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하단에 붙어 있는 게 이게 사진이 아니고 원래 동영상이거든요. 네. 동영상에서 실제로는 빌 게이츠가 당연히 대담하고 있는 장면이니까 영어 대담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올리면 돼. 그냥 올리면 되는데 목수정은 그거를 프랑스어로 번역되어서 자막이 붙어있는 영상을 올려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을 딱 목격한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장벽이 생깁니다. 프랑스어인가? 아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또 원본을 찾아봐야 되나? 찾아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벽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 양반 말씀 한번 기가 차게 하네요. 빌 게이츠를 이 양반이라고. 이 양반이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네. 빌 게이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유전자 조작된 유기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린 그걸 어린 아이들 팔뚝에 주입하죠. 그걸 정맥에다가 바로 쏴버리는 거죠.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국문과 출신으로서 수능 시험 준비하듯이 이제 해석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우리는 아마, 목수정의 의미망에서는 reptilian입니다. 네. 그렇죠. we reptilian. 네. 빌 게이츠를 포함한 we reptilian. 우리는 유전자 조작된 유기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말이 되죠. 네. we reptilian들은 머릿속에서 그걸 하는 거죠. 우리는 we reptilian들은 그걸 어린아이들 팔뚝에 주입하죠. 그러면 엄청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큐아논 목수정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당하게 빌 게이츠라는 자가 자신의 이 코로나를 둘러서 음모를 고백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은 프랑스어 할 줄 아는 큐아논이다, 이거는. 있겠죠. 네, 프랑스어 사용 인구는 상당히 많으니까. 상당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 큐아논 음모론자들이 이제 우리가 그때 그 지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큐아논 지도? 네. 큐 지도? 프랑스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있죠. 네. 자,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진보 매체들을 통해서 프랑스에 사는 좌파 지식인으로 스스로를 자청해왔던 이 목수정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은 마크롱하고 거의 동등하게 트럼프를 미워해왔는데 네. 이제 그 비판을 해왔는데 그 자신이 사실은 트럼프하고 똑같은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슷한 음모론에 쉽게 녹아드는 사람이고 그 자신이 이미 슈퍼 전파자가 됐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인문학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슈퍼 전파자에 준하는 전파력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이스북의 팔로워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팔로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페이스북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길 바래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명박근혜 시절에 팔로우 했던 사람들은 지금 페이스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네.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제로이길 바래요. 하지만 내 페이스북에 여전한 팔로워를 보면 좋아할 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 에디터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이런저런 음모론을 잡식성으로다가 섭취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뿌리다 보면 자기가 원치 않았던 현실과 마주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신봉하려고 하면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네. 아무리 목수정이라도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 보면 이거를 도널드 트럼프가 찬양했다는 거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국 백인 극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프랑스 사람들도 도널드 트럼프의 클로로킨 얘기를 신봉하기 때문에 네. 프랑스어로 검색해도 만났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근데 자기가 클로로킨을 이렇게 상찬을 하면서도 트럼프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디디 하울 얘기만 하는 거죠. 마치 그런 일은 도널드 트럼프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상찬했다는 건 꿈에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 네. 이런 체리피킹적인 음모론. 이런 문제들. 왜냐면 사람들은 모를 거거든.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은 인터넷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빌 게이츠 음모론을 얘기하다 보면 네. 미국의 큐아논 음모론에서 이게 시작된 거라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네.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는 요만큼도 비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그 어떤 이 지식인 자의식에 있어서 양심의 문제를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어릴 때 궁금합니다. 왜 엄마는 내 거짓말을 다 알아내지? 정보기관이야? 그렇죠. 근데 커서도 그 비밀을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네. 아, 그때 엄마는 몰랐는데. 이런 새끼야! 45이 돼가지고! 엄마가 몰랐겠니? 엄마가 알아내는 방법을 끝까지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 중엔 지식인도 많아요. 그런 문제인 거고요.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내용들, 얘기했다고 이제 목소리를 전한 내용들, 뭐 유전자 조작된 유기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뭐 여러 의약품들이 유전자 조작된 유기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백신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돌기를 복제해가지고 그걸 뭐 사백신이든 생백신이든 의약품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 이제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그거를 우리 몸에 주입한 게 백신이거든요. 이 연구가 없었으면 인류는 빨리 멸절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존에도 독감 백신 같은 유전자 조작된 유기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그거를 어린아이들의 팔뚝에 주입하죠. 당연하죠. 백신을 맞아야 애가 안 아프니까. 정맥에다가 바로 쏴버리는 거죠. 뭐 주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거를 유전자, 조작, 유기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음모론적으로 이상하게 들린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모두 알고 일부는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 번역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못되게 말하죠. 못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번역하죠. 사실 미국에서 시작된 GMO 그 식품에 대한 음모론의 뿌리에도 저런 식의 그 언어 조작이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유전자 조작이라고 해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그 맥락에서 지금 목수정 씨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제가 좀 이번 시간을 준비하면서 계속 프랑스 얘기를 했었던 게 그겁니다. 소위 1세계의 제1세계의 몰락을 상징하는 징표 중에 하나로 저는 당당하게 목수정과 우리가 수출해서 죄송한 I'm sorry to hear that. 네. 그런 어떤 상징 중에 하나로 목수정과 목수정으로 끝나면 안 되고 목수정의 파리통신이 네. 그 상징인 것 같다. 네. 그래서 2009년에 경향신문에 연재를 시작하던 목수정의 파리통신과 2021년에 UPI 뉴스로 옮겨간 목수정의 파리통신이 그런 어떤 몰락의 상징이 아니겠느냐. 네. 그만큼 제1세계 사람들이 안일하게 살아온 결과 너무 작아진 그들의 세계관 그리고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보편성의 상실 이게 결국 오늘날 코로나19에 연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유럽의 현실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삼색기와 성조기와 태국기 부대가 보편적으로 만나는 지금 이 현장. 네. 이거야말로 트롤링의 보편성을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어디나 트롤은 있고 심지어 그 트롤의 수준도 국제적으로 거의 평준화가 돼 있다. 그거 진짜 평준화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상당히 비슷해요. 동양 사람이라고 좀 덜하다 혹은 뭐 서구 사람이라고 덜하다 이런 거 없이 평준화된 보편적 트롤링. 제가 이제 이번 시간을 준비하면서 만났었고요. 네. 이게 연결된 지구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어떤 증거라고 한다면 지구 반대편에 또 다른 헬마우스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를 그렇습니다. 기원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2021년 3월이었습니다. EMA에서 발표를 했네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접종을 재개한다고. 그거 봐야!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며칠 앞서 녹음을 하고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오늘날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어느 나라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한국의 정치인들밖에 모르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수준, 성품, 다급하게 결론을 내는 그런 단점들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명예욕이 있어서 먼저 달려드는 사람이 거길 차지하는 편이기 때문이에요. 네. 정말 유능해서 사람들이 밀어줘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보면 압니다. 내가 쟁취하려고 개지랄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 차지하기 힘들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지랄 맞은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의 자리로 들어가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얍삽하고 더 야한 말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 일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더 심한 사람이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상한 음모론에 잘 취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안 건드려서 그렇지 이 GMO에 대한 불신 큰 일입니다. 네. 굉장히 큰 좌와 우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또 무슨 식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옛날엔 전자레인지가 이런 게 있었죠. 인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디어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유한하고 사람들이 모두 갖고 싶어 하니까 좀 더 수준 낮은 사람이 가져가게 돼 있다고요. 그때 저는 해결책은 장기적인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의 수준을 올려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라디오 방송을 매일 그 브리핑을 준비를 하면서 네. 원래는 뭐 지상파 라디오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편성이 핵심이니까 너무 좀 깊은 얘기나 네. 너무 확언을 하는 내용은 가능한 피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PD들도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래서 제가 PD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방송 준비를 할 때 이번 주, 그러니까 3월 셋째 주죠. 3월 셋째 주 방송을 준비할 때 백신 얘기를 거의 매일 의지를 가지고 집어넣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독일에서 시작된 그 백신 접종 중단 문제를 거의 매일 다뤘는데 아무래도 이름을 얻다 보면 한 번은 칼을 뽑고 나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번 주가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거는 PD도 걱정을 해요. 어쨌든 독일이나 뭐 프랑스 당국에서 이렇게 접종 중단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확언을 가지고 틀렸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EMA에서 유럽의약품청에서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저는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내부 인사들마저 손 빼고 싶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독일이라는 이름, 프랑스라는 이름, 유럽이라는 이름, 그리고 외신이라는 이름 앞에서 합리성이나 이성적 판단이 한 걸음씩 물러나게 되는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한 걸음 물러나 있다 보니까 목수정 같은 사람들이 그 한 걸음 자리로 치고 들어온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 주에 그 아이템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자주 다뤘었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니, 무슨 목수정을 가지고 뭐, 3일 동안 얘기를 하냐.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직장에서 친척들 중에서 만나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해악이 생각보다 여지를 줬을 때 치고 들어오는 해악이라는 게 생각보다 깊이 들어온다. 네. 라는 걸 알게 된 게 이번 트롤링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홀려가지고 광신도가 되겠지 이런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요. 아, 그렇죠. 평상시에 늘 방역에 신경 쓰다가 어느 날 기분 좋을 때 식당에서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막 떠들었다. 이런 정도의 변화도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라디오 방송 진행하면서 가을이 왔을 때 그 백신에 대한 독감 백신에 대한 나쁜 기사들이 나올 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겁나 화내는 오프닝을 좀 쓰고 그랬거든요. 그때 느꼈죠. 많이 방송사는 회사의 사정이 있으니까 많이 부담스럽겠구나. 여기서 지금 이런 말 하기 어렵구나. 그러고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마음으로. 근데 똑같은 선택이 와도 또 화낼 거예요, 전. 그럼요. 어떤 땐 칼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수정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 알실에서는 좀 자주 제가 화를 내긴 하죠. EMA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 발표를 전하는 언론의 제목만 봐도 재밌는 게 많이 보이네요. 그래요? 좀 봐요. 일단 이제 팩트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고 접종을 다시 하라고 권고를 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특이한 멘트들이 있었는데 일단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백신 안전 발표 따옴표 우리가 실험용 쥐냐 불만도. 그리고 이제 혈전과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 네. 없다고 발표를 하고 연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혈전 연관성은 배제 못한다를 제목에 꼭 넣었어야 됐던 중앙일보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백신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 원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경제는 혈전증 부작용은 어쩔 수 없어. 아니 그건 틀린 거잖아요. 완전 틀린 말이죠. 완전 틀린 말이잖아요. 네, 완전 거짓말을 제목으로 넣었죠. 네. 제가 헬마우스에서 이제 코로나19를 다루면서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학자의 언어를 저자들이 이용한다. 네, 그럼요. 언론 매체들이 이용한다. 왜냐하면
의학자도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100%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과학자 믿으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용했던 게 이제 가천의대의 그 엄중식 교수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은 확률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과학자 언어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 없거든?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괜찮아, 이 새끼야. 야,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써.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 당연히 재해독을 해서 전달을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100%는 아니라고 했음. 이렇게 써버리면. 학자가 99% 이상이라고 말하면, 위험할 확률 무려 1%라고 전달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보수지와 경제지가.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때로 피곤해서 이 직업 관두고 싶어도, 못 관두겠습니다. 요즘 언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지금 좀 전에 읽어주셨던 그 대목이에요. 백신을 접종하는 이익이 접종하지 않는 이익보다 크니까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 포인트를 뒤에 둬버리면. 그렇죠. 백신을 맞았을 때의 위험이 있는 걸 아직 남아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그런 식의 장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은 정치권에 대고서 이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근데 백신에 대고 이런 장난을 치는 거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최악인 나라들도 있다더라. 네. 까지를 확인하면서 이달에 그 나라에 우리가 휩쓸려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늘 우리는 그 외신 하면서 거기에 신빙성을 많이 두었으니까 예방을 해야 됩니다. 좀 벗어나자는 얘기가 추월의 시대라는 책에 나오죠. 궁금하신 분은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헬마우스 코너였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딸기예요?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다려냈느냐? 예,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맛이 좋구나. 어마어마하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예,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 쌍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3월 마지막 뉴스 아카이브 7년 전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뉴스 아카이브가 3주째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오늘도 하나입니다. 좋아요. 헬마우스처럼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맞들인다? 네. 2014년 3월 21일,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상원과 하원이 크림공화국 합병에 찬성하고 푸틴이 합병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푸틴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뜻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그렇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가져갔다는 소리죠.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림반도에는 티르크계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고대에는 그리스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다가 몽골 제국이 들어오고 뭐 그럽니다. 네. 중세에는 크림 칸국이 세워집니다. 오스만 제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주변, 벨라루스가 있죠. 이 주변국의 사람들을 납치해서 오스만과 지중해 노예로 팔면서 노예 무역을 합니다. 네. 서아시아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이유가 그거죠. 봐도 기억이 안 나고 복잡해서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렇죠. 특히 오스만 제국의 역사는요. 네, 맞습니다. 네. 오스만 제국에 많이 팔려갔던 백인 노예들이 거의 이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쪽에서 많이 팔려갔다고 합니다.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의 역사로 볼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왕국 건설도 너무 늦었고 인류 전체의 역사에 비해 상당히 늦게 따라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가 그렇죠. 네, 많은 굴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중세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러시아가 늦는 동안에 몽골이 너무 빨랐어서 그것도 그렇고요. 네, 거기에 또 많이 밀렸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사실 감정이 늘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노예무역을 우리 국민을 팔아다가 노예무역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러시아의 국력이 강해지니까 18세기에는 러시아가 크림 칸국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칸국들이 점점 쇠약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노예무역 때문에 감정도 안 좋았고 게다가 크림 반도에는 부동항이 있으니까요. 러시아의 사랑. 네. 부동항.
러시아가 크림 강국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해군을 자꾸 주둔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하고 영국이 저건 좀 아니지 싶어서 벌어진 전쟁이 크림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활약한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나이팅게일이 인품이 대단한 인물이라서 막 더 알려지고 이런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그런 양반일 수는 있죠.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네. 더 중요한 거는 의학사를 뒤져보면 간호 및 의학 행정의 현대적인 모든 것들을 개발해낸 인물이라고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대의 병원 관리. 특히 이제 전쟁에서는 이 당시에는 전염병으로 죽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 전염병에 대한 이제 예방 대책, 그 행정을 세운 것도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회 행정가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하고 유럽이 부딪힌다 하면은 그 부딪히는 칼 끝이 주로 우크라이나. 맵이 주로 우크라이나 땅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크림반도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흑해로 나갈 수 있는 관문이니까요. 그럼요. 1944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강제 이주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림 타타르인들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이때 또 강제 이주를 당했던 소수민족이 고려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림 타타르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한 그 자리에는 러시아인들이 들어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소련은 해체가 되고 우크라이나는 분리 독립을 합니다. 크림반도 내에는 이미 거기서부터 살고 있던 크림 타타르인들보다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훨씬 많아지죠. 그렇게 바뀌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계 주민들의 요구로 크림반도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계속 요구를 해서 크림 자치공화국이 됩니다. 그 헌법을 의회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려요. 네. 계속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노리고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 더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그렇다고 크림반도를 자국의 영토를 내어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 투닥투닥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로마이단 시위가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친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유럽연합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조약을 맺으려 합니다. 시민들이 이걸 반대해요. 네. 유럽연합을 선택하자고. 그러면서 시위를 벌였고 정부가 이거를 강경 진압을 했어요. 근데 강경 진압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와서 결국 2014년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 1월이에요. 유로마이던 시위가 2013년에 일어났고요. 우크라이나는 친유럽 성향의 과도 정부가 세워집니다. 네. 근데 친러 성향의 대통령이 축출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는 러시아계 시민들의 비중이 높은 크림반도가 들고 일어납니다. 자, 2월. 웬 러시아인이 와요? 갑자기 그 크림반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세바스토폴이거든요. 네. 항구도 있고 이 주요 도시인 세바스토폴의 시장이 돼요. 웬 러시아인이. 여기는 시장이 원래 임명제예요. 직선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국적도 없는 러시아인이 오더니 갑자기 내가 시장이다라고 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합니다. 고담시급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요. 또 모르는 사람이 사실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아까 그 지지율 3%인 정당의 의원이었거든요. 네. 이 사람이 무장병력이랑 같이 의회와 정부 청사를 점거해요. 네. 그리고 내가 크림 자치공화국의 총리이다 하고 진짜로 총리가 됩니다. 네. 의회는 이걸 승인하고요. 깃발 뺏기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된 세르게이 악시오노프는 바로 푸틴한테 크림 자치공화국의 평화를 지켜달라고 서한을 보냅니다. 날치기죠. 푸틴은 이 서한을 받자 그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 귀찮은데 가지 뭐. 그 그림을 만들어주느라 이렇게 졸속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는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예측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꾸며줘 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러시아 정부 같은 데에서는 과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어색하게 꾸민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총리다. 그리고 군복에 아무런 마크도 없지만 누가 봐도 러시아 군인 것 같은 무장 세력이 크림반도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사실 아무런 마크가 없으면 뭐야 훈련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들은 잘 훈련된 러시아 군대였던 겁니다. 네. 이게 3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시장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총리가 되고 러시아 군으로 보이는 군이 들어오는 것까지. 네. 그리고 4일째 3월 1일 러시아의 무장병력 2,000명이 크림반도로 들어옵니다. 상륙하죠. 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명백한 침략이죠. 왜냐하면 국제적 승인에 있어서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여전히 거기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바마가 직접 푸틴에게 전화도 걸고 유엔도 반대 결의안을 내고 그러지만 푸틴은 다 쌩깝니다. 갑자기 무슨 포항, 뭐 군산 이런 데에서 자치정부를 세우겠다. 이러면서 모르는 일본인이 들어와요. 네. 모르는 중국인이나. 네. 그러더니 뭐 시진핑이나 일본 총리한테 평화를 지켜달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렇죠. 입장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군이 포항에 상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세바스토포항이죠. 큰일 났네. 데드조크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예. 3월 16일 크림 자치공화국에서는 분리 독립과 러시아 합병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가 열립니다. 네. 이걸 왜 투표합니까? 지들이. 아, 그렇죠. 심지어 여기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간다는 선택지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어차피 분리독립을 선택을 해도 분리독립한 다음에 또 러시아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를 묻는 주민투표예요. 맞아요. 여기서 96.77%가 러시아 귀속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역시 과충성의 어색한 결과죠. 97%. 100% 안 넘은 게 어딥니까? 100% 안 넘게 조절했죠. 네, 푸틴은 140%로 상선이 됐는데. 네. 3월 20일 러시아 하원에서는 444명 중 443명의 찬성으로, 상원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크림을 러시아에 병합한다는 법이 통과가 됩니다. 다음 날인 21일 푸틴은 이 조약에 서명을 합니다. 장난.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렇게 한 달도 안 되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주변의 흑해, 영해 그리고 유전과 자원을 다 가져갑니다. 네. 세바스토폴이 인구가 많은 도시는 아닙니다. 중급인데 이 항구의 군사적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그 지역 지도를 보시면 세바스토폴 도시부터 보입니다. 네. 예. 아니 어떻게 요렇게 반도가 나왔어 싶은 위치예요. 맞아요. 네. 국제사회는 계속 비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푸틴은 이 모든 걸 쌩까죠. 네.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크림반도 및 러시아에는 경제 제재를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가스가 있잖아요. 네. 유럽으로 가는 가스의 공급가를 10% 올리고 우크라이나로 가는 가스의 공급가를 80% 올려버립니다. 국제사회가 두렵지 않았던 이유죠, 이게. 네. 네. 흑해를 자기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던 이유. 가스. 그렇죠. 우리한테 가스가 있는데 니네가 무슨 경제 제재를 해? 라는 거죠. 사실상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림 병합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화만 냈고, 네. 자국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크림만 뺏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요. 이걸 해봐서 성공했는데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았던 우크라이나의 동부, 그러니까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곳이죠. 네. 우크라이나의 동부가 이걸 보고 들고 일어납니다. 네. 자기들도 독립을 하겠다고요. 그렇죠. 그 독립한 뒤에는 러시아로 합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을 주장하는 동부의 반군이 일어납니다. 네. 이 시골 반군들이 무기가 계속 생겨요. 이제 그것도 지도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수도인 키예프를 놓고 강이 있고 강 동쪽과 강 서쪽에 구분이 꽤나 다르고 정치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다릅니다. 문제는 강의 동쪽에는 아주 넓은 줄로 러시아와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네. 어디서 뭘 들여와도 몰라요. 그렇죠. 네. 반군이 계속 러시아제 무기가 생겨요. 이렇게 막 만들어내요. 네. 네. 그래서 독립을 주장하는 동부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돈바스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보았을 때는 유럽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서진 정책을 막아주는 사실상의 장벽 역할입니다. 네. 근데 장벽이라기엔 그 두 나라는 국민과 국가잖아요. 네. 겁나 피곤합니다. 벨로루시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유럽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어떠한 이 오피니언이 우리에게 외신이라고 읽히는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럽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서진 정책하는 나라들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러 점차 서쪽으로 오고 있는 나라들. 네. 이라고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압은 너무 명백하거든요. 유럽의 입장이 틀림이 없음을 자꾸 확인시켜주는 사례거든요. 네.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것을 국제적인 용인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에디터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국제적인 용인을 얻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과거 철의 장막의 파트너들을 끌어들입니다. 쿠바, 북한 이런 나라들하고 외교적으로 만나면서 이 나라는 국제적으로 흑해 주변을 우리가 먹었다는 걸 승인한 나라다. 네. 라고 해서 유엔에서는 명함도 못 꺼내요. 맨날 규탄 성명만 나와요. 네. 대신에 이런 몇몇 옛날 철의 장막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을 소련의 파트너들을 만나면 이건 국제적으로 승인된 것이다. 이런 얘기 또 합니다. 네. 나중에 이것을 국제기구화해서 상설기구화해서 자기들의 근거를 더 확보하려고 애를 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러시아의 야욕에 대해서 국제면에서 꽤 안 다루는 편이거든요, 한국이. 글쎄요시다. 지정학적 중요성에 있어서는 많이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림반도 병합은 진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군대 데리고 들어가서 점령한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러시아 제국이 했던 것과 푸틴 황국이 하는 게 다르지가 않아요. 네, 21세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뭐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고작 7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여기서 더 하면 이제 몰래 내부에서 핵 개발을 더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지구 최강의 불량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네. 근데 이걸 제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힘은 미국밖에 없는데 아직 중국은 입장이 애매하니까. 이유는 휘둘리죠. 전체적으로는 휘둘리죠. 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네. 네. 미국과 러시아가 이 핵 관련된 평화 조약이라도 잘 했어야 됐는데 트럼프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요. 지금 정부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발표는 했는데 네. 어떻게 묻느냐? 그걸 아무도 모르죠. 네. 네. 앞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정세는 불안합니다. 뉴스 아카이브를 들으신 바 406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 방송은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지금 선관위 한번 볼까요? 이제 등록들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 때 사퇴를 했을 수는 있죠. 얼마든지. 그래. 그렇지만 이 화면 오랜만에 봅니다. 그 후보의 수가 몇이나 되든 간에 말이에요. 저희들이 방송을 할 지역구는 4개밖에 없어요. 네. 네. 간단한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특집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선거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네. 윤세민 에디터하고 유승균 PD였습니다. 407회와 선거방송 시간에 다시 뵙죠. 그것은 알기 싫다를 들어주는 모든 여러분 8년 내내 다음 주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딸기예요?